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 여야가 조금 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하나, 가칭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수는 16인,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자중기 소속위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기한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 둘, 2월 12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선정한 법안을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입 인상 압박에 이번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에 관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양국이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과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관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틴한 행정 절차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금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설 연휴 전에 정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여야 간사 등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 현재 협상의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법안 상정 여부도 간사 간의 협의로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한 해 전보다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등은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가 12,000여 대로 전년보다 86.8% 급감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데다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서 현지 생산 규모를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0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지론 기자, 이 대통령이 재계 핵심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10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창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졌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많이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발전 중심축을 만들기로 했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거라며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계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화답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 5년간 투자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재계 전체를 통틀어서 300조 원 정도를 지방 투자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10개 그룹의 투자 규모는 270조 원가량입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보다 16조 원 늘어난 66조 원을 올 한 해 투자하고 지난해보다 2,500명 늘어난 5만 1,6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또 SNS에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글을 다시 적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문사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규제는 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끝나는 5월 9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입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건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의 책임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 시장에 풀리는 집은 그만큼 줄어들 테고 뒤따르는 부작용에 정부가 결국 손을 들 거란 일각의 전망에 거듭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젯밤엔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던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공장 3층에 있던 제빵기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합동 감식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이 특정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1차 합동감식에는 경찰 과학수사대 12명을 포함해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모두 3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공장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하고 불이 시작된 위치와 불이 번진 범위 등을 조사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발화점은 빵 만드는 기계 부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오늘 감식 결과 불이 공장 알동 3층에 있는 식빵의 모양을 만드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부근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 2명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역시 오븐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또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빵을 만드는 기계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오늘 참여한 기관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가로 참여하는데 오전 중 2차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다음 합동 감식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까요? 발화 지점은 잠정 파악됐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 조사 당국은 보다 자세한 감식을 통해 SPC 공장에서 불이 난 R동 3층을 위주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3층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불이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전 설비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혹 제기 후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어제 강 의원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4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 의원까지 2차례 조사한 경찰은 지금까지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한 어제 조사도 장시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들어선 강선우 의원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취재진이 묻는 다른 질문들에는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첫 소환 이후 강 의원을 2주 만에 다시 불러 1억 수수 의혹과 더불어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네,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고려하는 배경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입장만 다른 핵심 인물들과는 엇갈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SNS를 통해 전 사무국장 남 씨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돈을 받은 것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한 뒤 반환한 것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금품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뒤에도 강선우 의원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강 의원에게 모두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후원금의 규모나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가상자산 회사 빗썸의 임원과 두나무의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에도 빗썸의 다른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12.3 비상겸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상상에 가까운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전제를 깔고 상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소했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 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계엄 상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곧바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즉각 국회에 보고가 미흡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거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보고 요건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언급했더라도 이는 출처가 불명확한 단정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선 수사 당시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 전 원장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 관련 혐의의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보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씨와 B씨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0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던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2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호 씨 등이 10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의혹을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수건과제인 1인 1표제는 관철됐지만 비당권파는 합당 제안에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위기 돌파 카드로 당심을 꺼냈는데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인 1표제가 재수 끝에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은 다음 날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 새 걸개를 내걸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제적 과반을 딱 16표 넘은 자칫 또 부결될 뻔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당권파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전 권리당원 116만 명, 의견 수렴 결과는 85.3%의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비당권파도 변화의 물줄기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전 합당 의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공천과 경선 기준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성토를 정청래 대표 면전에 쏟아냈는데 법여권 연대라는 당권파의 논리를 깨부수며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선 기회에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활 시위를 합당 파트너인 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겨눴습니다. 혁신당 주변에선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 대통령 만들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면서 조국과 정청래, 양당 대표를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자 차기 대권주자 밀어주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 정 대표는 생중계 토론회를 포함해 경청의 시간을 가지겠다면서도 의원들의 목소리만 듣진 않겠다며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거든요.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당원 주권주의를 명분 삼아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앞세워 합당 난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말 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가 전부인지 합당을 제안한 시기와 목적, 효과 등을 놓고 당 안팎에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20년 넘는 비주류에서 거대 여당의 간판을 꿰찼듯 이번에도 당심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취임 뒤 처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8개월은 파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정 쇄신을 위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8분의 교섭단체 연설 동안 이재명을 30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8개월, 외교와 안보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 부동산 대란 등 민생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3대 특검을 겨냥해 6개월 동안 먼지 털듯 야당을 털더니 결과는 태산병동 서일필, 보잘것없다며 정작 특검이 필요한 건 대장동 항소 포기와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의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선거 연령 16살 하향 등 정치개혁 의제와 청년정책, 규제철폐와 지방소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설 중간중간 국민의힘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연설 뒤 낸 논평에서도 윤석열 내란이 나라를 어떤 위기로 내몰았는지 자성은 없는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도 입법엔 반대하고 끝내 정쟁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며 무책임 정치로 정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어거지 비방 종합 세트였다며 내란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화풀이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일장 연설에는 국민의힘 분열과 혼란상, 쇄신책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총리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벤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벤스 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 총리와 회담에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정중한 어조로 쿠팡 문제를 문의했고 김 총리의 설명을 듣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쿠팡 문제를 한미 통상협상의 뇌관으로 표현하는 것도 오도의 위험이 크다며 해당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다음 달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여건을 만들려면 미루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서 일부 야외 훈련만 분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주 동안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연합 지휘소 연습을 하고 이에 앞서 나흘간 위기 관리 연습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전후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끌어내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예년처럼 하기로 한 겁니다.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결정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오는 10월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끝낼 계획인데 연습을 미루거나 축소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1년에 2차례 진행하는 연례 연합훈련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을 전시작전 회복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상 연합연습 기간 집중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분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미가 일부 야외 훈련을 연기했던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도 침략 전쟁 연습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번 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370선에 안착하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는 17만 원에 바짝 다가서며 국내 기업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날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숨을 고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것도 잠시 오름세로 돌아서 3거래일 만에 다시 5,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은 더욱 커졌고 역대 가장 높은 종가 5,3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9천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지만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약세였던 반도체 대형주 역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9천 원으로 신고가를 쓰며 17만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 단일 종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 90만 원에 복귀했고 자동차와 원전 등 다른 시가총액 기업들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49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약세였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종목을 앞세워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제가 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 모멘텀과 국내 유동성, 국내 주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다만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데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도 불어났습니다. 공매도 선행 지표로 나타나는 대차거래 잔고는 142조 원에 육박하며 3거래일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4원 넘게 올라 1,4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환율 상승을 방어하느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전월보다 21억 5천만 달러 줄어든 4,25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가운데 7명은 은퇴 뒤에도 여전히 일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8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은퇴 뒤에도 여전히 일하는 고령자 숫자가 지난해 사상 최다였던 거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70.5%로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70%를 돌파했습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60%를 넘어선 이후 코로나19를 지나 2022년부터는 60% 후반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8%가 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있는 영향인 거로 분석됩니다. 취업자 수에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15만 2천 개 공급할 예정인데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고용률도 높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데 대해 노사정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방법론이 다릅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뒤 재고용을 요구해 아직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김동희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뒤집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인데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출범 2달 만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특검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이 취업 규칙을 바꿔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김동희 검사는 당시 차장검사로서 어미준 전 지청장과 함께 수사팀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쿠팡 측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안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검찰 판단이 뒤집힌 만큼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외압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수사는 쿠팡의 청탁이 있었는지까지 나아갈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은 오는 9일에는 엄전 지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종교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7번에 걸쳐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진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하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오는 12일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전 씨가 이 대통령이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출국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 체류하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수십 배나 높은 니파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두고 중국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백신조차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각국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최근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 인도 당국은 200명 가까운 접촉자들을 긴급 격리하고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를 가진 닭쥐가 먹던 과일이나 오염된 야자수 수액을 통해 사람에게 옮습니다. 치사율이 최대 75%에 달해 1% 내외였던 코로나19와 비교하면 무려 50배 이상 치명적입니다.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의 설 대이동, 순윈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관광 국가들은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1:1 체온 스캔을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Of course, we're all afraid of all the viruses, especially after Corona. Everything is going to change, and we lost so much people. So we think we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ese kind of diseases.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인도 이외 국가에서 추가 확진 사례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HO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in India and other countries, regularly continuing to assess the risk and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local health authorities. 그나마 다행인 건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4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낮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 잠복기가 길게는 45일에 달해 단순한 발열 체크만으론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Is that it's actually very difficult to control at airports. If you've got a disease that's got 2 weeks incubation period. 우리 질병관리청도 니파 바이러스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과일은 반드시 껍질을 벗겨 먹고 감염의 핵심 경로인 생야자수 수액 섭취를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 이동으로 인한
그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했던 경기 성남시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판결과 관련해서 가해자와 성남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가해자 3명과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폭언하는 등 괴롭힌 게 인정되고 가해자에게 과한 권한이 부여돼서 수직적인 위계 관계가 생겼음에도 성남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오늘 원장 A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소환 조사 이후 2달 만으로 경찰은 성폭력 혐의와 함께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변호인과 진술 분석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북구의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해 빵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유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거부한 뒤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공원 주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스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와 협의한 결과 부당한 1심 판결을 시정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건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 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 은 가격은 장중 5% 넘게 폭등했고 국제 유가도 장중 2% 넘게 급등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이란 인근 중동 해역에 파견된 미국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하면서 중동 지역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전통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란 사회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 내 대형 화재 때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외부 공격이란 소문이 돌면서 이란 정부 내부는 동요하고 있습니다. And even a small spark like the small protest in Tehran's Grand Bazaar last month can trigger nationwide unrest.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폭락했던 국제 금과 은 선물 가격은 장중 각각 5%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장중 2% 이상 급등했고 이 여파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6일 튀르키예에서 회담을 진행하지만 이란은 핵 협상만, 미국은 미사일 억제 등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어 이견이 큽니다. بنابراین بحث فقط و فقط با آمریکاست. بحث فقط و فقط با موضوع هسته‌ای است.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군과 프랑스군이 주둔 중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인근 공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위협 메시지로 응수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월가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 열린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지역 긴장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이스탄불에서 만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 전쟁 이후 첫 공식 접촉이 됩니다. 대규모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충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합의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ll make a deal. If we don't make a deal, then we'll find out whether or not he was right. 이란 국영통신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과 핵협상 개시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협상의 목표는 제재 해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حقوق بین‌الملل هست 24 ساعته. اگر بپذیریم که مهمترین رکن سازمان ملل متحد اصل منع توسل به زور یا تهدید به استفاده از زور هست.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논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 등에 사드와 패트리엇을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만 미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당장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난민들을 태운 배가 그리스 순찰선과 충돌해서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동부 키오스 섬 인근에서 순찰선 4척과 공군 헬기 1대, 민간 선박 등을 동원해서 충돌 사고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 25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안경비대원 2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BTS 컴백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컴백 행사를 국민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면서 안전관리와 바가지 요금 근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BTS는 다음 달 21일 완전체로 다시 팬들 앞에 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컴백 무대로 정해지면서 공연 당일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BTS 컴백 무대를 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 주재로 컴백 행사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행사를 무사히 치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TS의 컴백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시내에 많이 오시게 될 텐데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기쁜 축제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우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특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응급 인력을 배치합니다. 숙박요금이나 전통시장 바가지 요금도 집중 단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숙박업소가 요금을 게시했는지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피고 암행 점검원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관광 밀집 지역 바가지 요금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곳곳에 글로벌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준비합니다. 또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시 전체가 축제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누리꾼 2명이 김 씨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178명에 대해서는 김 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준환과 신지아, 이혜인 등 피겨 대표팀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피겨 대표팀은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신지아와 이혜인 등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공항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웅 나온 팬들과 사진 찍는 표정에는 설렘과 여유도 묻어납니다. 오래 기다린 동계올림픽. 그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긴장이나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즐기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제가 끝까지 힘내서 선발전 치를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좋은 연기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겨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2014년 소치 대회의 김연아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한정하면 4년 전 베이징 대회에서 차준환이 기록한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차준환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점프 횟수를 줄이는 승부수를 띄우며 사상 첫 메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개막식 기수도 맡아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제 기수라는 자리도 맡았고 또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더 좋은 또 긍정적인 기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겨 선수들은 오는 6일 단체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일정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해서 메달 순위 14위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스포츠 정보 분석 업체 스포츠 애널리틱스는 우리나라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스노보드 최가온과 쇼트트랙 김길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도 우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며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1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서울 8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을 유지하겠고 영동 지역도 밤에는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이번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관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향한 곳은 미 국무부 청사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눈 조 장관은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급한 불, 관세 인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에 합의된 것이 이제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내용을 미치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양국이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과 대미 투자 협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관세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관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틴한 행정 절차의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미국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 반복되면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여야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기간 1개월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설 연휴 전 정부를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여야 간사 등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임 의원은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루어질 거라며 법안 상정 여부도 간사 간 협의로 결정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호 의원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의혹을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수사 착수 후 한 달여 동안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번갈아 조사하며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당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지만 돈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또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 SNS를 통해 남 씨의 보고를 받은 후에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에서도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져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가운데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만약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 시점을 저울질하며 막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강선호 의원의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김경전 시의원의 황금 PC 의혹 등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여기에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첫 소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사전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 계속 뜸만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선호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황금 PC 속 120여 개 녹취에서 언급된 민주당 의원만 최소 7명. 경찰은 일단 당시 김 전 시의원이 통화 상대였던 전 민주당 보좌관을 조사했고, 한밤중에 제가 취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 걸려온 것에 답을 했던 것뿐이고,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줬다고 시인한 양모 전 시의원을 포함한 여러 인물에 대한 출석 통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인 김병기 의원은 첫 소환 조사도 아직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강 의원으로부터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포함해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등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주요 물증으로 꼽히는 대형 금고도 찾지 못한 채 김 의원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 주변인들만 소환하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받은 거 인정하세요? 김병기 의원도 알고 있었나요? 동작구 의원 2명 말고도 다 받은 거 있으실까요? 김 의원이 첫 소환까지 늦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많아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가상자산 회사 빗썸의 임원과 두나무의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에도 빗썸의 다른 임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지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SK, 현대차, LG 등 10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지 주목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370선에 안착하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는 17만 원에 바짝 다가서며 국내 기업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전날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숨을 고르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것도 잠시 오름세로 돌아서 3거래일 만에 다시 5,300선에 안착했습니다. 장 후반 상승폭은 더욱 커졌고 역대 가장 높은 종가 5,3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9천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지만 기관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약세였던 반도체 대형주 역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9천 원으로 신고가를 쓰며 17만 원에 바짝 다가섰는데 단일 종목으로는 국내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 90만 원에 복귀했고 자동차와 원전 등 다른 시가총액 기업들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49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약세였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종목을 앞세워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이런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제가 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 모멘텀과 국내 유동성, 국내 주식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다만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데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도 불어났습니다. 공매도 선행 지표로 나타나는 대차거래 잔고는 142조 원에 육박하며 3거래일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4원 넘게 올라 1,45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으로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 4,8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기준이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외 이공계 우수 인재 확보의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KRX 금 시장의 국내 금 시세는 전장보다 3.15% 오른 1g당 24만 3,5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달 30일 6.23% 급락한 데 이어 2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어제부터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 박사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었던 양승호 박사는 지난 2014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제기했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주신 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소했지만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고 재검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개적으로 신체 검사까지 받으며 MRI 촬영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양 박사 등 피고인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박사에겐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병역 비리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 신체 검사가 의혹 제기자를 빼고 진행된 이상 MRI 촬영 피사체가 주신 씨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박사 등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박사를 포함한 피고인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식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대전 선화동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지지대와 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를 철거하는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주차해둔 자신의 SUV와 주차장 벽 사이에 끼었습니다. A씨는 사고 14시간 만인 오늘 오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기어가 후진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을 살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의 여자 휴게실 쪽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건물 유리창이 깨지면서 휴게실 안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후진을 하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경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 있는 제빵기계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내일도 추가 감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 아래로 타다 남은 외장재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매달려 있습니다. 바닥에도 불탄 자재가 가득하지만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관들은 차례대로 건물에 진입합니다. 전날 불이 나면서 직원 3명이 다친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동원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0명은 화재 잔해물을 치우며 건물 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부터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제 뒤로 보이는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3층과 4층으로 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이어갔습니다. 감식 첫날 경찰과 소방은 3층에 있는 제빵기계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식빵 모양을 잡는 정형기와 빵을 굽는 오븐 근처가 발화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가동 중이던 제빵기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직원 2명도 오븐 기계 쪽에서 불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기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인데 기계 가동 중에 다른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3층 배기구에 불이 붙은 모습을 봤다는 진술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고 계속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한 합동감식이 이어질 예정인데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햄버거 업체 등 B2B 거래처에 내일부터 제품 공급을 재개합니다. SPC 삼립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빵과 햄버거 번 등 주요 제품의 대체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성남과 대구 등 주요 거점 생산시설과 외부 파트너사 등을 활용해서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오늘 원장 A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소환조사 이후 2달 만으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력 혐의와 함께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근까지 색동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여성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변호인과 진술 분석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희토류 보복에 의한 경제적 타격 등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확보에 17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일본은 심해 희토류 진흙 채굴에 나서며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탐사선 GQ가 일본 동남부 해역을 향해 출항합니다. 도쿄에서 1860km 떨어진 미나미토리섬 해역에 도착한 탐사선은 특수 제작된 파이프를 수심 6,000m 아래까지 내립니다. 이후 해저 바닥을 뚫어 희토류가 들어있는 진흙을 배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희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深海から揚泥するという取り組みが成功したことは、経済安全保障や総合的な海洋開発の観点等からも意義のある成果であると承知をいたしているところです。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규제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채굴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2월 하루 최대 350톤의 진흙층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도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4,6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규제로 반격에 나서자 미국 내 일부 자동차 공장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Today we're launching what will be known as Project Vault to ensure that American businesses and workers are never harmed by any shortage. We don't want to ever go through what we went through a year ago. 다만 희토류 채굴에는 성공한다 해도 중국은 희토류 정제 가공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채굴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희토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바로 가는 유일한 관문인 라파 국경 검문소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휴전 합의 1단계 계획에 따른 조치지만 이스라엘의 까다로운 보안 심사로 실제 국경을 넘은 건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과 환자들이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바로 가는 유일한 국경 관문인 라파 검문소가 2년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휴전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으로 트럼프 평화계획 1단계 마지막 조치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하디 씨에겐 목숨줄이나 다름없습니다. المعبر هو شريان الحياة لغزة. شريان الحياة لنا احنا المرضى. اصلا احنا فيش لنا الامكانيات انه احنا نتعالج في غزة. لازم احنا نطلع برا عشان نتعالج. 하지만 첫날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로 나간 사람은 환자와 가족들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한 150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반대로 이집트에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주민 43명 가운데 30명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귀환하려는 주민들을 학대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1월 일시 휴전했을 때 개방됐다가 1년 넘게 봉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하고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은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18,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4,000명이 어린이입니다. It's always important to note more than 18,500 patients in Gaza still require specialized medical care that is currently not available in the Strip. So 18,500. 이집트는 환자 수용을 위해 전국 150개 병원을 준비했지만 매일 출입 명단을 이스라엘에 제출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휴전 발효 이후에도 500명이 넘게 숨진 가운데 라파 검문소 인도적 통행 운영이 2단계 평화 진입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두 번째 소환된 이후에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선우 의원 어제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상황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헌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1억 원 전세자가 받은 거 인정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네, 강 의원이 그러니까 2022년 1월 용산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을 몰랐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뒤에 반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쇼핑백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쇼핑백을 받은 것까지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쇼핑백이 이제 지퍼가 달려 있었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밝혔던 입장과도 또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처음 밝혔던 입장에서는요, 이 보좌관이 이 금품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받은 것이고 본인은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선을 긋고 있었는데 현재의 지금 진술의 취지는 이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 돈을 뭐 전세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술, 이 주장이 다른 지금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는 결이 맞지 않고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밝힐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가 되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발부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이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게 되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사람들은 진술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만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쇼핑백이 대표적인 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경 전 시의원도 쇼핑백을 강선우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보좌진 역시도 이 금액을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이 맞는 그 두 사람의 진술이 좀 일치하는 방향이 있는데 강선우 의원만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임박해 보인다는 우리 취재 기자의 전언도 있었는데요. 사실 강선 의원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국회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되기까지는 좀 긴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는 취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하게 되면 법무부를 거쳐서 이 체포동의서가 국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에 의해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게 되고 24시간 이내, 72시간 이후 이 정도 내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무소속이기는 해도 전에 몸담고 있던 민주당 측에서 지금 다수석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에 의해 체포동의안 가결이 선포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하더라도 표결에 붙여지고요. 현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과반을 찬성하고 있긴 하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 경찰 수사는 막바지인데 김병길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도 없었거든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사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차남에 대한 그 부정 취업 관련, 이 취업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요. 이 두나무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빗썸 전 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국 이 사건에 의해서 쟁점이 되는 이 주요 피고인을 부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모두 모으고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좀 핵심적인 질문을 이 핵심 피고인에게 던지겠다라는 취지로 선회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의혹이 불거진 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증거 인멸할 시간만 주는 것이 아니냐, 수사의 쟁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15일에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가 됐습니다. 이진관 변호사가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재판부가 퇴정을 하니까 이제 법정 경위들을 지금 대동해서 들어가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가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었는데요. 사안의 그 경위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한덕순 총리의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자기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덕순 총리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겁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지를 했고요. 방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법정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지금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감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요. 이하상 변호사가 실제로 이 감치를 집행하고자 하자 이 본인 이제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적 사항 확인에 불응해서 이 구치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바로 어제 있었던 다른 재판에서 이제 이하상 변호사가 출석을 해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직접 그 재판을 마친 법정으로 와서 이 집행까지 진두지휘해 감치까지 이루어졌던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례가 펼쳐졌습니다. 감치 결정 이후에 날짜 세어보니까 76일 만에 집행된 거거든요. 이게 감치 결정하고 집행까지 유효 기간은 없습니까? 이제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본래 이 3개월 정도 안에, 3개월 이내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감치를 좀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 법정 소란이 있으면은 곧바로 감치 명령이 내어지고 이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감치가 집행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요. 결국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5일간 감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같은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되면 곧바로 감치 명령이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주 유효한 감치 명령이기 때문에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고요. 다만 다른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발부하는 그 성질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출석을 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이하상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치 명령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번에 감치 집행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다투겠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유효하게 발부된 감치 명령이기 때문에 좀 집행정지가 신청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배우 김선호 씨, 흔히 말하는 1인 기획사, 1인 법인 운영 관련해서 지금 소득세 관련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선호 씨가 이제 1인 기획사, 1인 법인을 본인의 주소지로 해서 세워두고 이 본인이 소득세로서 정산을 해야 하는 그 금원을 법인으로 이제 귀속이 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탈세 구조인데요. 예. 개인이 소득으로서 이 소득세를 부여받게 되면 45%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인세는 이제 최대 2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를 탈세한 것이다라는 의혹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김선호 씨의 현 소속사에서도 김선호 씨가 이 1인 기획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이 운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이 법인에게 일정 부분 소득을 정상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 법인으로 정상급 지급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이미 냈지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세로 추가로 납부했다. 그리고 당시에 무지했던 이 법인과 관련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전에 법카로 사용된 부분이라던가 이 가족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이 무지했긴 했지만 이 법인을 통해서 일정 부분 탈세 내지 절세를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관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추가 납부가 사실은 잘못을 인정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수사에서 좀 이렇게 배임 횡령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수사는 좀 진행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무지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해명은 있었지만요. 이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인은 이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특히 그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만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세워두고 개인에게 귀속돼야 되는 그 정산을 이 실체가 없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법인으로 귀속을 시켰다면 이것은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 법인을 세운 것인지, 이 법인이 실체적인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탈세만을 위해서 세워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이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공교롭게도 그 차은우 씨랑 같은 소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의혹 제기, 비슷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소속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소속사 자체도 82억 원 추징금을 지금 부과받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판타지오는 일단 이번에 김선호 씨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 김선호 씨가 판타지오로 오기 이전에 이 정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선을 일단은 긋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차은우 씨 논란 관련해서는 판타지오 역시도 지금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특히 허위로 이 차은우 씨에게 일종의 세금 계산서 같은 부분을 모친 명의의 법인으로 끊어준 부분과 관련해서 8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또 부과 예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연이은 악재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해당 소속사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그 연예인의 1인 기획사의 어떤 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있습니다. 1인 기획사의 장점이 분명하고 이렇게 개인이 법인을 세워서 활동하는 것의 장점,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계약서 상으로도 좀 더 본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좀 전문가가 부재하고 특히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당 법인의 운영을 맡다 보니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이나 이런 진행하는 방식이 연예인에게 좀 더 우선해서 그들이 좀 더 높은 협상력, 지휘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관리 부실의 책임이 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차은우 씨는 세무당국과 법적 다툼이나 소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방어적 태도를 취했다면은 김선호 씨는 뒤늦게나마 인정을 하고 좀 추가 납부를 하면서 다른 출구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하지만 아마도 뭐 추징금을 부여받는다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김선욱 씨 역시도 그에 합당한 대응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그 액수라던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 시점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김선욱 씨 역시도 뭐 대응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조금 그 온도차는 달라 보입니다. 김선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자체에 대해서 잘못 세운 것이 맞다, 무지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면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친 명의의 법인이 합당하게 일을 했다, 이 법인이 실체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선상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을 뿐이지 법인의 역할 자체에 대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실질 여부를 아주 주요하게 쟁점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끝으로 짧게 김호중 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데 이게 몇 년 전에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 180명을 상대로 7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명만 인정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명에 대해서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제 악플을 단 측면이 인정이 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일회성, 1차적으로 일회성이 그쳤다는 점, 상습법은 아니라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상습적이지 않다 해도 불법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상습성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차등을 둔 것이다. 대부분의 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2도 등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8도, 부산은 14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경북은 종일, 영동은 밤에 공기가 무척 탁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 나이에 따라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병원을 방문하는 등 이유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되 보호자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세에서 3세는 KF80 이상, 4세 이상은 KF94를 착용하는 게 더 좋은데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하늘이 흐린 가운데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1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